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원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에게 수천억 원대의 사기 혐의 등이 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김태원입니다. 네, 지금 10곳에서 동시에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 위메프 전담 수사팀은 오늘 오전부터 티몬과 위메프 본사 등 관련 법인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이사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하연 위메프 대표 주거지까지 모두 10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입된 검찰 인원만 모두 85명에 달하는데요.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한 건 지난달 29일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줄이 막히면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입점한 판매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면서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매자에게 정산되지 않은 금액은 2,100억 원대인데요.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까지 고려하면 조 단위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구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4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이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출석해 북미 전자상거래 업체인 위씨를 인수하는데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 원을 끌어다 썼다고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이 소비자 결제 대금을 기업 인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만큼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최소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뒤에도 역마진으로 상품권을 판매해왔고 판매 대금을 받으면 해당 입점업체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밀려있는 정산 대금부터 치르는 등 사실상 돌려막기를 했다는 겁니다. 성장을 위한 단기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만큼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과 금감원이 넘긴 자료를 토대로 큐텐그룹 내부의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이를 토대로 대금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언제부터 인지했는지 등을 따져보고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다른 계열사까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는 사태 수습을 위해서 필요시에 유동성을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서울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미 발표한 5,600억 원 플러스 알파 규모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필요할 때는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시청역 역주행 사고 한 달 만에 수사를 마친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운전 조작 미숙인데요. 운전자 차 씨가 사고 당시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떼기를 반복했고 또 신발 밑창에도 엑셀을 밟은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정현우입니다. 네,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결국은 운전 조작 미숙이라는 건데요. 어떤 근거가 나온 겁니까? 네, 오늘은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 한 달 만입니다. 경찰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차 씨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해서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차량을 정밀 감속한 결과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에서 발견된 결함은 없었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EDR, 사고 기록 장치에는 사고 5초 전부터 충격 전까지 브레이크 작동 기록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 CCTV 영상 등에서도 주행 중엔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도를 덮친 뒤 마지막에 차량을 충격한 뒤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온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대신 EDR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은 기록이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엑셀을 최대 99%까지 강하게 밟았다가 순간적으로 발을 떼는 행동이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기록된 차량 최고 속력은 시속 107km였던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경찰은 또 운전자 밑창에서 차량 엑셀과 같은 문양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전해 듣고도 운전자 차 씨는 본인은 브레이크를 밟았다면서 차량 결함을
주장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인도 쪽으로 차량을 몰았던 것에 대해서는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와 부딪히면 차량 속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보행로에서 사람을 못 봤다는 것도 주장했는데요.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일단 유족 전원이 차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시청 역주행 사건을 운전자 차량 조작 미숙으로 결론짓고 오늘 오전 차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윤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는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유족들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지 않다면서도 마약 투약 검사를 거부한 이유는 비밀 스파이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피해자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네,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직장에서 들어와 있었던 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신 겁니까?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허술한 도검요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르자 경찰이 긴급 전수 점검에 들어갑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 8만 2천여 정을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검요 소지 허가를 받은 뒤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허가를 취소하고 가정폭력, 이력 등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받아서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엔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면서 오늘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섭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안이 보고될 예정인데요. 다른 쟁점 법안들도 함께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진숙 위원장 결국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할 방침입니다. 탄핵안 제출이 이루어지고 오후 2시부터 열릴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인데요. 민주당은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 위원장이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KBS와 박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골적 방송 장악 시도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독재의 길을 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역대 독재 정권의 전철을 따라 몰락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는 탄핵의 행태는 무고 탄핵이라고 이 위원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탄핵을 결정해둔 상태에서 취임하자마자 추진한 거라며 국민이 심판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무고 탄핵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습니다. 탄핵안이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이지 않으면 폐기되는 만큼 이르면 내일 오후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진숙 위원장은 전임인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과 달리 사퇴하지 않고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후폭풍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 탄핵안 말고 다른 안건들도 올라간다고 하던데 어떤 법안이죠? 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법과 파업 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앞서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두 법안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자 헌법상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만큼은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두 법안을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거듭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를 망치고 위헌 소지가 뚜렷한 악법이라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안 외에 노경필,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죠. 한동훈 표 지도부 구성, 지금 속도가 붙긴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친한계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내 임명직 당직자 전원에 일괄 사표 제출을 요청하면서 친정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논란이 됐던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 주요 당직자 상당수가 교체 수순을 밟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정책위 의장 임기가 약 10개월 남았다며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친윤계 의원들의 입장이어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는 공개 발언을 생략하는 등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 서범수 사무총장은 당심과 민심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의 담대한 변화를 주문했다며 잘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쇄신을 강조한 거로도 읽히는데 정 의장이 계속 버틸 경우 계파 간 갈등이 심화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우리 당의 변화와 민심을 받들어 차분히 당 인사를 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대표는 회의에서는 민생 언급에만 주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가 추천한 여권 추천 KBS 이사 7명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어젯밤 방통위가 추천한 서기석 현 이사장 등 7명의 임명안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1일로 KBS 이사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새 이사진들의 주요 안건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금리 인하 논의를 상정할 수 있다며 정책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금리를 내려선 안 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에도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예상대로 8번 연속 금리 동결을 발표한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자회견에서는 9월에 금리를 내릴 건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물가와 노동시장이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9월 회의에 금리 인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that test is met, a reduction in our policy rate could be on the tabl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in September. Again, that the broad sense of the committee is that we're getting closer to the point at which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our policy rate. 파월 의장은 2분기 인플레이션 지표에 자신감을 얻었다며 현재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경착륙 가능성도 낮다며 경제가 과열되거나 급냉할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금리를 내려선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한 연준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We never use our tools to support or oppose a political party, a politician, or any political outcome. 엔비디아 등 기술주들의 급등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던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9월 금리 인하 시사 발언으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나스닥이 2.6%, S&P 500이 1.5% 이상 오르며 연준의 정책 전환 예고를 반겼습니다. 파월 의장은 다음 회의 때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지금 당장 고려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뉴욕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등했고 우리 증시도 오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가 출발부터 올랐다고요? 네,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제보다 0.6% 오른 2787.27로 문을 열었는데요. 이후 2780대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54% 오른 807.52로 시작해 오름폭을 키우며 810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8원 내린 1368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1366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주가와 원화 가격이 함께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금리 동결은 물론 9월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충족된 건데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조건이 충족되면 금리 인하 여부를 이르면 9월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인하 가능성을 크게 열어둔 건데요. 그동안 시장은 9월 인하를 100% 확신하고 있었던 만큼 파월 의장 발언에 환호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위험 자산으로 돈이 몰렸습니다. 특히 큰 폭으로 조정받아온 미국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나스닥이 급등했고요. 이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오르고 있는 겁니다. 또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선호가 옅어지면서 원화값도 오름세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번 FOMC 회의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과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이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가 수출 효자였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최하영입니다. 네, 지난달 수출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14%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575억 달러로 지난해 7월보다 13.9% 늘었습니다. 10개월 연속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조업일수, 실제로 일한 날짜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7% 넘게 늘었습니다. 수입은 53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3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역시 14개월 연속 흑자 행진입니다. 네, 반도체 수출이 역시 1등 공신이었다고요? 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50% 넘게 늘었는데요. 이 4개월 연속 50%대 증가세이자 9개월 연속 우리나라 수출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와 컴퓨터, 무선통신기기까지 수출이 늘어 IT 품목 실적이 모두 좋았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15대 수출 품목 가운데 11개 품목의 수출이 늘면서 고루 성장했는데요. 다만 또 다른 수출 효자인 자동차는 주요 업계의 여름 휴가 영향으로 9.1% 감소한 5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시작이 좋은 만큼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인 7천억 달러 달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최하영입니다. 가게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독대는 했는데 일이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최후통첩이 통할까요? 사진상의 맨 오른쪽에 있는 저분, 정점식 정책위의장. 저분이 요즘에 논란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도 해서 90분 화기애애하게 얘기까지 했고 어제 이제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당직자 다 물러나라, 사퇴해라 했는데 아직 사퇴한다는 얘기가 안 들리거든요. 왜 이렇다고 보세요? 아마 근데 이거 대통령하고 독대할 때는요. 예. 딱 부러지게 이 문제가 이슈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좀 두루뭉실하게 예를 들어 이제 여러 사람을 또 포용해라는 말도 했고 포용해라. 예. 예.
그러면서 이게 또 밑에는 당대표가 알아서 하라 알아서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개 말이 예.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이게 건가요? 예,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예. 당대표가 알아서 해라고만 딱 했으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예. 포용해라는 말은 이게 다른 친한이 아니더라도 좀 넓게 포용해라는 거니까 예. 좀 이게 애매하게 느끼거든요. 약간. 그래서 이제 아마 정진석 실장이나 예. 이분들은 이제 그 유임 쪽으로 건의를 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한테 예. 유임 쪽으로. 예. 근데 저는 뭐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기보다는 예. 정진석 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게 조언이 한 게 아닌가 조언 예.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한동훈 대표는 이제 교체 결심은 굳힌 것 같아요. 굳힌 건데 다만 이제 무리하게 교체하다 보면 의총에서 또 부결되면 예. 리더십에 치명상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독대를 했잖아요. 예. 만나서 이게 어떻게든 전 대화로 교체하는 게 맞다 봐요. 예. 원래 뭐 상사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상사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말이 제일 좀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알아서 해라.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짧은 말에는 어떤 뜻이 있었다고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고 있을까요? 그럼요. 예. 예. 알아서 해라는 의미의 앞뒤 뉘앙스로 예. 당연히 알아들을 거고요. 한동훈 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인연인데다가 예. 물론 이제 검찰 시절의 인연 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적 언어와 해석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2023년 12월에 이제 비대위원장 된 이후 지난 한 9개월 동안 정치 일선에서 두 분이 소통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 메시지를 내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동훈 위원장은 분명히 알 겁니다. 유임시키라는 뜻이 유임하라는 유임하라. 예, 뜻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는 예. 것을 당시 대화뿐만 아니라 그 청와대 대통령실 회동 이후에 예. 주변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메시지가 가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알 거고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날 지금 했다는 폭넓게 포용의 네 사람 만들어라 하면서 대통령 뭐 당대표가 알아서 한다. 이 얘기는 알아서 정정식을 유임해라. 이 메시지였을 것이고 알아서, 한동훈 대표도 예. 유임해라. 예, 한동훈 대표도 분명히 그렇게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몰랐을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예. 어쨌든 최후 통첩받은 정점식 정책위의장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한동훈 대표와 정점식 위의장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변화와 민심을 받들어서 제가 차분히 잘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문제는 않을까. 언제까지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인선이 언제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미안합니다. 어제 서범수 사무총장이 일괄 사퇴를 좀 주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임기에 관해서는 여전히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죠? 신임 지도부에서는 자진 사퇴를 위한 판을 마련해줬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결단이 임박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제부터 기자들이 계속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저 침묵의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그 끝까지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 난 버티겠다. 강제로 이게 내를 해임할 수 있냐. 어차피 이제 원내대표하고 상의해서 예. 의총에 추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뜻 같은데. 예. 근데 저는 뭐 당헌도 이게 당헌을 따져봐야 되지만 당헌보다 우리 역대 관례가 있고요. 관행. 그리고 이제 뭐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도 이게 제가 보기에 황교안 대표 되고 나서도 임명한 사람이 이게 30몇 명 일괄 사표를 냈더라고요. 일괄. 왜냐하면 이게 대표가 바뀌면 대표가 임명장을 주는 사람은 일단 이게 사표 내고 그중에 재신임할 사람 하고 또 교체할 사람 하고 예. 이게 관행이고 이게 또 상식에도 맞잖아요. 저는 옛날에 정권 바뀌고 임기 3년이라고 이게 버티는 위원장들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상당히 비판했었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뭐 지금이라도 이게 그 자꾸 이렇게 버틸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은 이제 그 어떻게든 당이 하나로 이게 통합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압도적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힘을 실어주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예.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며칠 차입니까? 이게 무슨 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정점식 의원이 발언 좀 어려운데 이분이 결단을 내려서 빨리 이게 관행이나 순리, 상식에 따라서
결단 내려야 된다 봐요. 예, 사실 발음이 어려운 건 저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요. 시간대별 상황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한동훈 대표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제의하고 독대가 이제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독대가 이루어진 날 저녁에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또 홍철호 정무수석 4명이 또 만났단 말입니다. 이 또 만났다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걸까요? 우리가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좀 필요했겠죠. 그리고 이 교통정리할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정점식 그 정책위의장의 문제를 포함해서 예. 뭐 다른 현안도 있을 텐데 가장 지금 중요한 건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민생이니 뭐 국회 뭐 탄핵이니 이런 예. 이 그 현실적 이슈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가장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건 한동훈 대표가 과연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향후 설정해 갈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지금 정책위의장 자리를 갖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한동훈 대표의 자기 입장을 고수한다고 지금 예.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조율할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저녁에 다시 만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뭐 그날 저녁 자리에서 정진석 실장이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철 안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걸로 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점식 위원장 개인의 어떤 뭐 자리 문제였다고 하면 벌써 결단했을 것으로 봅니다. 좀 수치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왜 그 자리 버티고 있느냐라는 질타를 여기저기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본인이 친윤을 대표한다는 그 의미 때문일까요? 그것도 있고 자리를 지키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자리에 연연해서 삼선 중진이나 되는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더 하겠다고 버티는 모양새라면 이런 정치를 하실 중진 의원들은 다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계속 모호한 이 답변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 예. 입장 표현도 안 하는 걸 보면 정점식 위원장 본인 개인의 어떤 결정과 선택의 문제가 지금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의원은 이 사태를 두고 그냥 새로운 정책위의장 임명하면 된다. 일 키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뭐 네 맘대로 하세요 또는 뭐 웃으면서 얘기한다 그 말은 뒤에서 뭔가 꾸민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그게 텍스트로 옮기면 그렇지 당대표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당대표가 약간 알아서 해보십시오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우리 항상 그 김현장님 보십시오. 최다 조회수 영상 중에 하나인 앞에서는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당대표 뒤에서는 EXX to XX 그냥 만났다 네, 나는 노력했다.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도 3선 의원인가요? 이제 그러면은 당에 동안 생일을 알 텐데 사실 지금 정점식 물러나라 말아라가 논란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 예전에 당 대표 연다면 저는 김도읍 의원을 제가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거든요. 그 전에 누가 있었는지 전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저는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만약에 항상 제가 하는 표현대로 돈 받고 건 선택하는 위치라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임명하고 치울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인사권마저도 행사 못하면은 그거는 이준석보다 못한 상황이죠. 네. 대통령이 알아서 해보십시오. 그 뉘앙스가 어떤 쪽이었다고 보세요? 저는 뭐 당대표 한동훈 대표가 예. 이제 이거 소신껏 해라 이렇게 읽히거든요. 한 대표 뜻으로 다 해도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읽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자꾸 저렇게 대통령이 마치 이게 뭐 이중적인 위선적인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윤 대통령은 그렇게 A하고 D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 다른 분이 아니다. 그런 평가는 뭐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가사에 예를 들어 이제 뭐 청와대 대통령실이 뜻이 만약에 유임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정점식 의원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게 저는 맞다 봐요. 예를 들어 이제 친윤이나 심지어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당신이 좀 버티라. 최고위원회 5대 4냐 4대 5냐 중요하다. 이렇게 하더라도 본인이 그 정도면 이게 3선 의원이면 결단 내릴 수 있잖아요. 설령 더 나아가서 이게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니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정점식 의원이 맞다고 봐요. 계속 핑계 대지 말고 오히려 본인이 결단을 내려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본인이 사퇴하겠다는데 그럼 누가 어떻게 말립니까? 대통령 뜻이 유임 쪽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대통령한테 직언해서 사퇴하면
말릴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봐요.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내가 60%도 넘게 압도적으로 지금 당선이 됐는데 한동훈 표 지도부 지금 꾸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잖아요. 새로운 정책위의장 그냥 임명해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그렇죠. 겁니까? 예. 통상 다 그렇게 해왔죠. 예.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벌써부터 흠집났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미적미적 뭐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통상 이렇게 압도적 지지를 받은 당대표가 되면 뭐 압도적 지지가 아니라고 하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기존 당직 임명받은 사람들은 일괄 사퇴를 하고 직후에 뭐 인선안을 가지고 직접 발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선 절차, 의총을 통해서 추인 절차를 밟아가고 별도의 해임 절차를 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은 김도읍 정책위의장 그냥 임명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거나 검토할 이유가 없었고 예. 민주당의 사례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특히 정책위의장 자리가 옛날에 당 사명으로 중요하긴 한데 사실 당대표가 임명하고 원내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대표가 정권을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의식 안 할 수 없는 처지인 건 이해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의 어떤 신뢰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본인이 독자적 리더십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인사권에서부터는 확실하게 쥐고 가야 되는데 정책위 의장 인사 문제를 가지고 이 브레이크 걸려서 사실 벌써 일주일째 어떤 결단을 못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 대표의 향후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어떤 가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여기서 우물쭈물하고 인사권 제대로 행사 못하면 이준석보다 못한 대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너무 길어졌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오늘이라도 정책위의장 누구 임명하겠다 해버리면 친윤하고 사이가 멀어지는 겁니까? 그러진 않을 걸로 봐요. 임명해도 지금 이제 친윤들도 당연히 협의해서 도와줘야지 계속 이 갈등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좀 이제 원만하게 당헌 범위 내에서 당헌에 보면 이게 또 규정이 추인 절차가 있으니 이렇게 좋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버티기로 들어가면 뭐 저는 방법이 없다 봅니다. 그대로 이게 임명하면요. 이걸 의총에서 이게 또 뒤집고 이러지는 못할 겁니다. 또 그래도 이게 법적으로까지 가면요. 결국은 이게 법적 소송 갔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표권의 임명 범위 속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법으로 못 이길 겁니다. 정대표원이. 따라서 이제 빨리 오늘까지라도 결단 내리시고. 빨리 사퇴하는 게 낫다. 안 되면 이게 임명할 수도 있겠죠. 뭐. 버티기가 길어질지 아니면 그냥 임명을 해버릴지 이게 오늘 안에 또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의 리더십 또 하나의 시험대가 바로 최상병 특검 아니겠습니까? 제3자 특검법.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건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발의를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출마 선언 당시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의 문제가 초점이 되긴 했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서 피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었고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게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 방식이 이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가 이 한동훈 대표 주장대로 위헌적인 거나 위법의 문제가 있으니 3자 추천으로 가는 방식으로 가면 그 정도로 수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 당대표가 당선되면 직후에 바로 할 거로 봤습니다. 이거 당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의 어떤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통해서 전당대 구도를 이 본인 중심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유효적절한 카드이긴 한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을 향한 약속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정치인 한동훈의 어떤 가늠대가 될 거로 봤는데. 근데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별개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아마 한동훈 대표가 즉각적으로 발의 절차를 당내 의원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 민주당도 이 검토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겠죠. 지금이라도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천하람 의원 통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특검법만 그대로 발의해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하고 뭐 민주당도 그렇게 되면 이 논의를 같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특검 자체의 추진 의지가 없거나 대통령실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 끝나고 대표돼서 지금 뭐 언론에서 이런저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3자 특검법 받아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한동훈 대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그 가장 처음부터 가장 걱정했던 우려했던 부분인데 예. 아마 이제 그 독소 조항이 제3자 추천만 있는 게 아니고요. 특검의 범위라든지 예. 또는 이제 이것도 조정할 만한 다른 쟁점 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협상을 끌어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사이에 지금 본류는 이제 이미 검찰로 넘어왔거든요. 경찰에서 예. 이미 그 최상병의 사망 경위는 다 이게 수사 끝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문제는 공처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사이에 공처가 결론이 좀 나오면 또 사정 변화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좀 협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궁색한 입장에 몰리죠. 왜 한동훈 대표는 이게 하겠다고 했으니 예. 나중에 먼저 제안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딱 이게 연임하고 나면 이게 통 크게 양보해서 예. 대법원에 추천합시다. 예. 이러면 이게 좀 당내에 큰 분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어떻게 그걸 모면할지 해야 되는지 상당히 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 이거 제3자 특검 받을 거다라는 기사 나오니까 즉각적으로 부인하긴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조금은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죠. 지금 전당대회 국면이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서 즉각 부인하는 입장 표명을 하긴 했는데 예. 당내에도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겁니다. 예. 이 특검 자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뭐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수사 대상과 범위 문제는 조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전략적으로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던져놓은 카드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끌고 가면 오히려 특검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여전히 유지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아마 이 논의가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이 카드를 계속 가져간다 해도 또 당내 의원들의 벽을 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국회 상임위마다 여야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법사위에서는 이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빌런을 찾아라. 누가 빌런일까요? 법사위에서 때 아닌 빌런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어떤 언쟁이 오갔는지 들어보시죠. 검사 김영철 탄핵 소추안 사건 조사 계획서를 이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앉아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이거 뭔데? 이거 뭔데? 국민들이 위원장의 이와 같은 의원들의 발언을 금지시키고 일방적으로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판을 합니다. 언론에서 빌런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저한테 빌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와 반대로 많은 국민들은 빌런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반헌법적 발언 아닙니까? 저에게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를 하는 거 좋습니다만 국민의힘 여러분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빌런인지는 보시는 분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악당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뭐 저는 이제 단호하게 정청래 위원장이 문제라 봅니다. 그 위원장이 뭐 대단한 완장인 것처럼 옛날에도 정인들 보고 10분씩 나가서 이제 뭐 반성하고 와라. 거기에 박지원 의원은 더 나아가서 손 들고 발 들고 이런 식으로 정인을 모욕을 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위원장의 월권입니다. 월권.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동료 의원 물론 이제 곽규택 의원도 좀 심하게 발언했지만 그런 데서 그 앞으로 발언을 사과 안 하면 발언을 영구 중지시키겠대요. 아니 같은 동료 의원인데 위원장이 사과 안 하면 영구 정지를 시킨다. 말도 안 되는 이게 저는 월권이다. 이렇게 일단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문제고 그다음에 그 내용도 보십시오. 내용도 이제 뭐 검사 탄핵 같은 게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이것도 아무런 요건이나 사유 자체가 없는데
두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저는 내용 자체도 이게 상당히 문제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방식도 문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국민들은 대부분 아마 이게 빌런은 정청래가 훨씬 많을 겁니다. 예. 그거는 서정욱 변호사님 생각이시고 빌런이 누군지는 보시는 분마다 다를 겁니다. 근데 지가 뭔데 뭐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이에 맞서서 발언권 영구 중지하겠다 이렇게 또 맞섰거든요. 위원장이 발언권을 중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 그 내에서 의사의 진행을 위한 질서 유지권 뭐 이걸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예.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빌런이라는 표현을 들어서 위원장을 비판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또 지가 뭔데는 사실은 막말에 가깝잖아요. 위원장을 상대로. 물론 그걸 가지고 이게 뭐 3인칭이니까 반말이나 뭐 막말은 아니다라고 또 변명을 하긴 했던데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예정된 거는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법사위가 실제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점도 있고 정청래 위원장의 또 성향상 이렇게 강공으로 의사 진행을 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예상됐고 이제 그거는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법사위에 상정되고 있는 안건 자체가 예.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어떤 청문회 안건이라든가 검사 탄핵안 등과 같이 과거에 없었던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안건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가지고 뭐 철저하게 따지면 되는데 이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해서 의사 진행 자체를 계속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감정적 충돌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불법의 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 진행 자체가 진행이 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비판하고 결국에 위원장에 대한 저런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찌 됐든 위원장의 권한 내에서 이 적법하게 진행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진행하는 의사 절차라면 그 안에서 충분히 의사 표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위법의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다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제 검사 탄핵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김영철 검사를 지목한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지금 장시호 씨가 이제 그 친구하고요. 예. 그 녹음한 이제 녹취록이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마치 이게 불륜 관계인 것처럼 상당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장시호 씨가 이제 그 내가 이게 과시한다고 거짓말했다 이렇게 양심스러운 자백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장시호 구속됐을 때 그 날짜에 출정 기록을 보면 예. 거기에 허위라는 게 녹취록 명백한 겁니다. 예.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다 봐요. 그런데 검찰에 아마 이제 민주당은요 실제 김영철 검사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많이 하면서 이제 무혐의한 거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돈봉투 300만 원씩 받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데 수사에 대한 저는 보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출석 안 할 걸로 예. 안 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뭐 검사 탄핵 명단에 올라왔던 검사들이 많았었고 박상현 검사는 얼마 전에 이성윤 의원 또 고소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런 의원들은 좀 순차적으로 검사들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순서대로. 예. 순서대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김영철하고 예. 그다음에 엄희준하고 그다음에 강백신하고 그다음에 박상용. 이제 박상용 검사는 외국에 나가 있을 겁니다. 예. 아마 안 들어올 거예요. 예.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주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도죠. 예.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건 뭐 여론전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 한 검사 한 분 한 분에 대한 탄핵 사유가 어쨌든 분명히 여러 사유들이 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위법위헌적인 요인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에 보면 다 기재돼 있거든요. 이 사실관계를 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김영철 검사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관련된 어떤 녹취록이 상당량이 지금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부인이 된 거지 실제 진술 회유가 있었다든가 이 관련해서 이 검찰청법을 위반한 부분이 분명히 탄핵소에 적시돼 있다고 하면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 당사자가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녹취에서 나온 내용들에 관련해서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네 분의 검사를 하나의 안건을 올려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검사를 탄핵하는 초유의 사태, 뭐 이제 사례로 두 번째입니다만 이 하나하나를 그냥 형식적 절차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 소추안에 있는 탄핵 사유의 해당 여부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박상현 검사 일 터지면서 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탄핵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는 확실한 거군요. 그렇죠. 예. 예. 법사위 상황 살펴봤고요. 과방위에서는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가 논란이 됐었죠. 마지막 주제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제 탄핵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버티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그러면 탄핵 당해도 그냥 사퇴하지 않겠다 그 전에 이런 전략인가요? 옛날에 이제 그 이동관, 김홍일, 그다음에 이상인 부위원장은요.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방통위가 마비가 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물러났고. 예. 근데 이번에 MBC 박문진 이사, 그다음에 KBS 이사 어제 빛의 속도로 정광석과처럼 어제 의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 아주 시급한 거는 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탄핵을 의결하면요. 이번에 왜 물러납니까? 이미 급한 건 다인 거예요. 예. 저는 헌법재판소 가서 싸우면요. 한두 달 안에 이게 9대 0으로 이긴다 봅니다.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어요. 왜? 임명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2인 체제가 위헌은 아니다 말이죠. 이미 옛날에 2명이 의결해가지고 KBS 수십 년 분리징수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잖아요. 따라서 뭐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가면 헌재에서도 최대한 빨리 심리해서 한두 달이면 기각이 된다. 그럼 이게 임기 채워야죠. 저는 이번에도 이게 계속 탄핵만 나오면 물러나고 그럼 이게 인재 고갈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제 뭐 급한 거 MBC만 정상화시키면 나머지는 이제 방통위가 한두 달 만약에 그 완전히 이인이 안 되니까 예. 마비되잖아요. 예. 그럼 이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민주당한테 있죠. 왜?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해서 9대 0으로 지면 그럼 이게 탄핵한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돌아간다 봐요. 예. 한동훈 대표는 오늘 아침에 민주당의 무고 탄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여야 지도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이걸 국민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입니다.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결정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본인들이? 그러면 사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무고 탄핵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탄핵이란 말은 우리 국민들이 입 밖에 내놓는 것 자체가 타부시 되던 대단히 무겁고 진중한 제도였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습니다. 이진숙은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2인 구성 상황에서 KBS와 박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틈만 나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독재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전철을 따라 몰락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이 또 한 번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진숙 이제 위원장이죠. 이분 청문회 때 보면 살아온 이력이라든가 도덕성, 방송에 대한 편협된 시각, 또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이런 것들을 보면 하루인가로 뭐를 해도 탄핵당할 만한 짓을 할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KBS 이사에 대한 선임 추천이라든가 박문진 이사 결정했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이 계속 주장한 것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 위헌성입니다. 이 부분 이 하나만으로 탄핵 사회에 해당된다는 거 보는 거고, 물론 이진숙 위원장의 행위는 이거 하나에 그치긴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는 뭐냐면 방통위 2인 체제를 이런 식으로 편협하게 지금 이동관 위원장으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온 거고,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는 사실 원포인트 릴리프 같은 거잖아요. 이 건 박문진 이사 선임을 통해서 MBC를 장악하겠다는 마지막 단추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선상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의미가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도 그게 뭐 몇 대 몇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 사유의 해당성 여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적극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법의 해석을 받아봐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분명히 인정할 겁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탄핵에 이르는 위헌 위법에 이르냐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더라도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준숙 위원장이 한 이번에 KBS 이사 추천이라든가 박문진 이사 선임 자체의 위법성은 분명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준숙 위원장이 버티기를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버틴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뭐 위원장, 방통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적격자라는 건 이미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봅니다. 변호사님, 물론 청문회 보면서 부적격하다, 적격하다 이거는 보시는 분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건데 이제 또 민주당이 안고 있는 위험은 예를 들어서 헌재 판단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기각이 되면 법적인 판단이 이제 기각으로 나왔을 때의 그런 뭐 일종의 뭐 역풍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하고 탄핵 카드를 모두 쓰고 난 이후에 더 쓸 카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또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정치적으로 지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통위 2인 체제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헌재 결정은 지금 민주당이 판단했던 대로 주장했던 바대로 결론이 날 것이고 그런 결정을 하리라고 보고요. 이후의 카드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이후에 어떤 위법한 행위가 계속된다. 만약에 잘 뭐 이준숙 위원장으로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방통위원장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행위 자체에 대해서 위법이 계속된다고 하면 법적인 어떤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통제가 가능할 거로 봅니다. 일단 이사 선임안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상황인데 일단 MBC 문제를 매듭짓는 게 뭐 이진숙 위원장의 최대 과제다. 대통령실에서는 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절차에서 더 큰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현재 그 안영준 사장을 해임을 했다. 이러면 이제 그 해임에 대해서 가처분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민노총 산하 노조가 반발할 수는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 이미 이거는 인사권의 적법한 인사권 대주주가 박문진이고요. 6명을 어제 이사했잖아요. 따라서 이제 가처분이나 반발해봤자 저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왜 2명 체제로 갑니까? 국회가 추천을 안 하잖아요. 최민희 의원처럼 이게 부적격자 추천하지 말고 좀 우리 조기현 변호사는 훌륭한 분 추천하면 이거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추천 안 하면 그 방통위를 완전히 마비시키게 할 겁니까? 몇 년 동안 그 중요한 기관을. 그래서 저는 2인 체제가 당연히 합헌이다. 이렇게 놓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탄핵이라는 게 검사로 치면 기소입니다. 근데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책임져야 되냐. 탄핵을 했는데 기각이 되면 그럼 이게 민주당이 책임져야 됩니다. 법적인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라도 정말 이게 탄핵가 9대0으로 지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게 문제인 거죠.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결정이 나온다 해도 논란이 매듭지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밤낮 없는 더위로 지치는 날씨입니다. 지난 밤 사이 서울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11일 연속 열대야가 지속했고요. 낮이 된 지금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도 정도인데요. 잠시만 바깥에 서 있어도 습도가 매우 높은 탓에 땀이 맺히는 수준입니다. 오늘 한낮이 되면 서울 기온은 33도, 체감온도는 34도까지 치솟을 전망인데요. 연일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온열 질환자가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바깥에서 활동하실 때는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 수칙을 꼭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릉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최저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를 기록했는데요. 오후가 된 지금은 기온이 3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3도, 광주 34도, 강릉과 대구는 36도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남부와 제주도는 구름만 많겠고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경기 동부와 영서 북부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선 소나기 형태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다시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불쾌지수도 높겠습니다. 무더위와 열대야는 다음 주말까지 열흘 이상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의 열대야가 20일 이상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영동과 충남 서해안에서는 충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기록되겠습니다. 날아갈 시설물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운전조장 미숙으로 사고가 난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사고 기록 장치, EDR 등 증거물 분석 결과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차씨가 가속 페달은 밟았지만 브레이크는 밟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 반복하고 브레이크는 마지막 차량을 충격한 뒤에야 밟은 걸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씨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문양이 가속 페달과 일치하는 걸로 분석됐으며 주행 중에 제동 등도 들어오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했으며 마약 검사를 거부한 것 또한 비밀 스파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심사에선 간이 마약 검사를 거부한 A씨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도 결정될 예정입니다. 누군가 집 앞에 세워놓은 전동 휠체어 바퀴를 상습적으로 터뜨리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가 없으면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피해자는 지속적인 범행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CCTV에 용의자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집 문 앞에 전동 휠체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뾰족한 물체로 바퀴를 푹푹 찌르고 사라집니다. 이 남성은 다른 날 또다시 집 앞에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휠체어 바퀴를 여기저기 찔러 터뜨립니다. 휠체어 주인인 60대 남성 A씨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가 없으면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모두 망가진 날 A씨는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처음 보는 남성의 범행 장면을 확인한 A씨는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저는 황당했죠. 밖에 나가야 되는데 바퀴가 서져 있더라고요. 아예 나가지를 못하죠. 불안하고 걱정돼요. 아파트 복도에 둔 A씨 휠체어 바퀴가 터진 건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5차례. 바퀴를 고치는데 돈도 5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휠체어 수리업체 사장이 CCTV를 설치하라고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영상 속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미성년자 일당이 차량 털이를 일삼고 있습니다. 문이 안 잠긴 차량을 노리는 전형적인 수법인데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전북 전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안입니다. 흰옷을 입은 남성이 차에 타서는 곧바로 블랙박스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잠시 후 파랗게 꺼지는 화면, 전원선을 뽑아버린 겁니다. 피해 차주는 날이 밝은 뒤 금품 약 300만 원어치를 도둑 맞은 걸 알았습니다. 일단 원만히 해결해 보려고 선처하겠다는 메시지까지 운전석 유리창에 붙여뒀는데 소용없었습니다. 시간만이라도 돌려주면은 그냥 나는 괜찮다라고 제가 대자보를 차에다가 붙여서 범행 일어난 현장에 차를 그대로 다시 또 대놨어요. 그리고 다음날 확인을 해보니까 그거를 띄어가지고 뿌려서 옆에 쓰레기통에 던져놨더라고요. 경찰이 수사해보니 이런 차량 털이 범행에 가담한 건 미성년자 3명과 성인 1명 등 모두 4명이었습니다.
범인들은 골목에 주차된 차들 문을 일일이 열어봤고 특히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주로 노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당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여건상 긴급 체포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임의 동행을 시도하면서 추가 범행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이지만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비슷한 수법의 차량 처리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 신병 확보 요건이 까다롭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면허 없이 보톡스와 지방 분해 등 불법 성형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 의료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베트남 국적 33살 여성 A씨 등 외국인 7명을 검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3년여 동안 SNS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해 불법 성형 시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직 제약회사 직원 B씨도 A씨 등에게 보톡스와 마취크림 등 94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B씨는 수출 목적의 의약품 구매는 법적 규제가 없다는 걸 악용해 해외로 팔 것처럼 의약품을 사들인 뒤 무면허 업자들에게 공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젯밤 대전 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택시와 SUV 차량에 부딪혀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경기 남양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선 달리던 승용차가 요금소 울타리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간밤 사고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SUV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져 차량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흰 택시 역시 후미등이 떨어져 나가 사고 당시 충격을 짐작하게 합니다. 어젯밤 11시쯤 대전 동구 대별 3거리에서 택시와 SUV 차량이 부딪혀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좌회전하던 택시와 직진하던 SUV 차량이 충돌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금소 한복판, 경찰차 뒤로 차 한 대가 서 있고 곧이어 견인차가 들어와 작업을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쯤 경기 남양주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 불암산 요금소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울타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뒤집혀 안에 있던 4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엔 인천 연수구 청학동의 한 교차로에서도 한 SUV 차량이 뒤집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건 아니라고 보고 조만간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고 소방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인천 청라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1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아파트 입주민 32명이 소방에 구조됐고 103명이 소방의 안내에 따라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관할 지자체도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원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의 자택과 티몬 위메프 본사 등 모두 10곳에서 정산 지원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 수사 지시 사흘만으로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85명이 투입됐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또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가 인터파크 커머스와 AK몰까지 번졌습니다. 판매 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판매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인터파크 커머스는 지금 도서 판매가 아예 중단됐고요. 앞으로 인터파크라는 이름도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텅 빈 사무실, 재택근무를 핑계로 직원은 회사에서 이미 모습을 감췄습니다. 사태 발생 3주 만에야 책임자 구영배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지만 사태 해결에 대해선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했고 우리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그건 800억인데 그 800억? 바로 이 부분으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5월 미정산 금액만 2,200억 원을 훌쩍 넘기고 전체 미정산액이 최대 1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뭐 800억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는 게 어디다가 재산을 감췄을 수도 있는 거고. 피해는 다른 계열사로 번지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커머스도 티몬 위메프 사태로 판매 정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피지사의 대금 지급 보류로 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했다는 설명인데 판매자는 대금이 충분히 있다는 공지를 믿었다고 고소했습니다. AK랑 인터파크몰 15일 전에 공지사항으로 판매자 대금이 충분히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셀러들은 걱정 없이 지금 판매를 계속 이어오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판매 정산이 중단이 됐고 저희도 피해가 되게 막심한 경우거든요. 사태의 파장은 계열사 영업 전체에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 인터파크 도서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인터파크 도서에서의 판매 대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큐텐 계열사임을 고려해 우선 판매 중단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인터파크 커머스와 AK몰은 판매자들에게 정산 지연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또 야놀자 계열사로 투어와 티켓 사업을 하는 인터파크 트리플은 인터파크 커머스 측에 인터파크 브랜드 사용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쇼핑과 도서 사업을 분할해 큐텐에 매각했지만 인터파크 브랜드는 인터파크 트리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커머스와 AK몰 등 큐텐의 다른 계열사로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의 결제 취소가 이르면 오늘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가 오늘 중으로 소비자가 결제한 물품의 배송 정보를 결제 대행 회사인 피지사 측에 전달을 완료할 것으로 보여서 환불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소비자가 결제 취소를 요청해도 물품이 배송됐는지 확인에 시간이 걸려서 환불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를 못했는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위메프는 어제 오후 각 피지사에 상품권과 여행 상품을 제외한 일반 물품 배송 정보를 전달했고요. 티몬도 오늘 중으로 관련 정보를 각 피지사에 전달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티메프 사태가 커지자 정부가 이커머스 자금 정산 시스템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이커머스에서 많이 팔아도 걱정이었다면서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의 핵심은 정산에 쓰일 돈은 정산에만 쓰이도록 하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5일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제3의 금융회사와 결제대금 예치 계약을 맺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금 유용의 기회를 준 긴 정산 주기도 법으로 규율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매출 1,000억 원 이상 소매업자는 위탁 판매는 40일, 직매입은 60일 이내 정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티몬은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일 뒤, 위메프는 2달 후 7일에 정산 대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중개몰, 이른바 오픈마켓이어서 사각지대였던 겁니다. 같은 오픈마켓이라도 네이버 등은 자체 정책으로 며칠 내 정산을 해온 것과 대비됩니다. 긴 정산 주기로 원성이 높았던 쿠팡도 지난해 빠른 정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한 50일 있다 결제되는 것 같아요. 그 자금 문제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많이 팔아도 걱정되고 안 팔려도 걱정되는 거죠.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소상공인들은 은행에 판매 증빙을 제시하고 일단 6% 안팎의 고금리 단기 대출을 받은 뒤 돈을 받으면 되갚는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른바 선정산 대출인데 세계 주요 은행의 누적 대출 규모가 지난해 1조 2,300억 원이 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7,5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직매입 정산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오픈마켓 정산 기간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금 유용 가능성이라든가 이거를 정산 주기 기한하고 잘 연결을 못 시켜서 결국 뭐 이런 사태는 사실은 예상은 충분히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위비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혁신 지원을 이유로 방치된 이커머스 정산 관리가 뒤늦게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미 발표한 5,600억 원 플러스 알파 규모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도적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정책금융은 실수요자에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움직임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WM그룹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월 의장이 드디어 확실한 인하 신호를 준 겁니까? 네, 이제 사실상 인하 신호가 이제 뭐 매돌이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인하에 정말 많이 가까워졌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여러 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전반적인 그 멤버들이 동의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연준 내에서 있는 다양한 의견들의 스펙트럼을 봐도 인하 쪽에 대한 시그널은 강해졌다. 그래서 인하를 시사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건영 팀장님하고 제가 오늘 오랜만에 뵙는 건데 네, 그렇죠. 네. 저희가 한동안 금리 인상 얘기만 지난하게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인하가 언제쯤 될 건가 네.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래도 이런 신호가 짙어진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제가 그때 많이 말씀드렸을 때가 2022년도고요. 예. 실제로 마지막 금리 인상이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예. 23년 7월 달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인하해야 된다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초에도 계속 질질 끌다가 이제 올해 이제 9월이냐 11월이냐 이제 이게 하나의 논의 대상이 되면서요. 사실상 인하의 시그널이 좀 더 강해졌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9월 달에 미국이 기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한 100%? 이제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이제 시사를 했다라고 하지만 오늘 파월 의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9월 달에 인상에 대한 논의를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정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 세계의 관심이 모이는 자리에서요. 이 정도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100%라는 게 없는 게 파월 의장도 얘기한 게 뭐냐면 그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했었던 이슈들이 이제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가능성들. 그래서 이제 연준 위원들 중에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스스로한테 수갑을 묶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9월에 인하 가능성을 너무 세게 시사를 했다가 그 사이에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는 오히려 수갑이 묶이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애매한 뉘앙스를 던진 건 맞지만 사실 여태까지 있었던 것하고 매우 다르게 9월 달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아주 클리어하게 시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파월 의장이 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좀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전 세계가 바라보고 이게 자산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죠. 그 돌발 변수에 이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하고 이제 또 레바논이나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중동 지역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예상하지 못한 국제 유가의 급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면서 되려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의외의 물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죠. 이건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닙니다. 또 하나 어떤 걸 말씀드릴 수 있냐면 실제로 시장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환호를 하면서 시장 자체가 너무 뜨거워지게 되잖아요. 주식 시장이 뜨거워지는 것도 이슈지만 사실 연준이 고민하는 것 중에는 부동산 시장도 문제가 됩니다.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은 이 주거비의 부담이 커지게 되거든요. 주거비의 부담이 커지면서 이게 다시 한번 물가를 자극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의장 입장에서도 예. 스스로 수갑을 채우는 것들보다는 예.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 시사를 하는 방향 쪽 요걸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은 언론에서 파월을 보통 매파냐 비둘기파냐 그렇게 좀 엇갈리게 썼었는데 오늘 네네. 언론에선 다 비둘기파라고 수식어를 달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는요. 예. 매파나 비둘기파나 되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 매파도 금리 인하를 갖다가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비둘기파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비둘기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경기 침체가 다가올 수 있으니까 예.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줘야 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매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예상하지 못한 경기 침체 때문에 절벽처럼 경기가 주저앉게 되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인플레이션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는 예. 되려 이 인플레이션의 불안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예방적으로 먼저 한 번 정도 인하를 해주면 절벽처럼 굴러떨어지는 일은 없으니까 예. 먼저 한 번 해야 조금 금리 인하를 뒤에도 적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 정도 먼저 해주고 전반적으로 높은 고금리로 인플레이션을 견제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야라고 얘기하면서 예. 매파에서는 선제적인 인하 대신에 그 뒤에는 천천히 가기. 근데 비둘기파는 선제적 인하뿐 아니라 이제부터 빠른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 요걸 갖고 싸우는 거죠. 근데 매파나 비둘기파나 그 앞단에서 보시면 둘 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거는 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비둘기파나 매파나 지금 인하 시그널을 준 거니까 네네. 연준 성명서 문구에도 좀 변화가 있었는데 조금 전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이런 문구에 그 단어의 그 교체가 좀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2% 목표인데 그 네네. 목표를 향해서 제한적인 진전이 있었다. 네네. 지난 6월에 저 마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네네. 일본에는 일부 진전이 최근 몇 달간 있어요. 사실 저는 저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 저기 단어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제한적인이라는 예. 단어보다는요. 일부 썸이라는 단어가요. 훨씬 더 진전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진전이란 말 자체가 예.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목표가 2%인데요. 지금 2.6, 2.5 요 정도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에서 다가오는 것보다 2.5%에서 다가오니까요. 예. 훨씬 더 그 진전의 폭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부라는 표현을 이제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얘기인즉슨 어느 정도는 이제 목표에 많이 다가왔네. 어.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좀 둔화된 것 같네. 이제 이런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9월에 만약에 내리면요. 네네. 한 번 내립니까? 올해 두 번 내립니까? 네, 그게 아까 예. 말씀드렸던 매파와 비둘기파의 차이인데요. 예. 실제 올해 보시면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연준의 매파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인하하면 충분하지 않겠어라고 지난 6월 달에 이미 그렇게 언급을 한 바 예. 있습니다. 근데 연준의 비둘기파는 한 2차례도 가능하지 않겠어 요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이죠.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3번 인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이 서로 다 동상이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시장에 기대하고 연준이 갖고 있는 의도하고요. 약간의 괴리가 생깁니다. 예. 그럼 이거는 뭘로 메울 수가 있냐면은 예. 실제로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너무 금리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너무 빠르게 굴러떨어지기 시작을 예. 하면은 그때는 금리 인하의 속도를 되게 빠르게 높이면서요. 2번, 3번도 가능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파월 의장 그 기자회견에서도요. 예. 이 금리 인하 이후의 시그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많이 내릴 수 있냐니까 아직 그건 논의된 바가 없고 우리는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다. 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됐었습니다. 팀장님이 늘 정확한 분석을 해주시니까 네네. 개인적으로는 2번 내릴 것 같으세요? 한 번 내릴 것 같으세요? 2차례 인하의 가능성도 두 차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9월에 인하를 시작을 하면은 예. 그 다음에 한 차례 정도는 쉬고 12월 달에 인하 가능성도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조금 좀 보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월이나 관심 중에 하나가 대선이잖아요. 아,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내리지 말아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 네. 이제 예. 앞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분명히 등장할 수 있고요. 특히 이 트럼프 후보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트럼프 후보가 사실 올해 초부터 이미 얘기를 했어요.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라는 거는 민주당 이제 바이든 행정부 쪽을 밀어주고 있는 그런 케이스다. 예. 그래서 이거는 불공정한 거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파월 의장에 대해서도 만약 그런 행동을 했었을 때는 파이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시비조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연준 입장에서 이걸 신경 쓴다라기보다는요. 아마 신경 쓰는 부분은 이걸 겁니다. 분명히
무언가 금리 인하 같은 걸 했었을 때는 여기서 잡음이 많이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굉장히 클리어한, 누가 봐도 반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클리어한 증거를 만들어 놓고 인하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요. 아마 이제 그런 클리어한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신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게 9월 달에는 변수 중에 하나가 파월 아닐까 의장이 싶습니다. 뭐 자리에 연연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인터뷰해 본 적은 없지만 오늘도 이제 인터뷰할 때 기자회견에서 그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정치적인 이슈하고 맞물릴 수 있지 않냐라고 하니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우리 연준은 기본적으로 정치와는 독립이 돼 있고 어느 한 진영을 밀어주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쓰거나 절대 그러지 않는다. 우리는 물가와 성장 이 두 가지만 보고 간다. 이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눈치를 보는지 안 보는지 9월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우리는 10월쯤 내릴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어떤 명제처럼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야 우리나라도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그게 편하죠. 그런데 요즘은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시장이 먼저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금리 인하를 왜냐하면 이미 시사를 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럼 금리 인하를 시장이 먼저 반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 시장 금리가 먼저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모기지 금리 같은 것도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 이전에도 미국의 시장 금리가 내려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부담이 줄어들게 되니까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하기 전에 시장 금리가 내려와 있으니까 그 인하를 시사하는 것만으로도 인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부담은 사실 줄어든 게 맞는데요. 이 오히려 미국에 대한 입장을 보는 것들보다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국내의 사실들, 국내 어떤 대내적인 요인들 이런 거를 좀 보면서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인하 깜빡이가 들어온 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이제 금리를 내릴 때 지금 좀 조심스럽고 복잡한 상황인 게 가계 대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고려 안 할 수 없잖아요. 방금 전에 대내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렸었죠. 이제 지난 7월달 금통위가 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9월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8월 달에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나. 8월 달 금통위에서 그런 기대가 시장에는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8월에 인하를 하려면 7월에 어느 정도는 깜빡이를 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사를 어느 정도 좀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7월 달 금통위에서 이제 총재 코멘트도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은 물가나 성장을 봤었을 때는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지지한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첫 번째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해 주셨던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들썩들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가격 자체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할 때는 이 매수세가 붙게 됐을 때 가계부채의 급증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이럴 때 금리 인하를 하면은 시장이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자극하게 되고 그럼 부동산 가격의 앙등과 함께 가계부채의 급증을 부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되려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이자 부담을 줄여줘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것보다는 주거비를 되려 올리면서 금리 인하의 효과를 긍정적인 효과를 희석시켜버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가격의 흐름 이 두 가지를 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리긴 내릴 것 같죠? 연내에 인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실물 경제 자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어제 이제 금통위 그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이틀 전이죠.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나와 있는 건 통화정책 사이드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지만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거시경제 안정정책이라고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DSR 같은 거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걸 제한하는 규제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조금은 신중하게 움직이는 방향 그런 건 이제 정책 조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쪽을 좀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인하의 계절이 오고 있는데 반대로 가는 곳이 있어요. 네네. 일본은 금리를 올렸는데 이제 뭐 슈퍼 엔저 끝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일본은 사실 22년도, 23년도에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금리를 마구 올릴 때 일본은 내수 경제가 워낙에 약했고 디플레이션의 늪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되려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서 사실 올해 3월 달까지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데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엔화가 약세를 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근데 엔 약세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일본의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디플레이션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인플레이션을 만나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럼 인플레이션의 원인인 엔저를 잡아줘야 된다. 그럼 엔저의 원인이
금리 차지 않습니까? 그럼 금리 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일본도 뒤늦게 금리 인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없앴고요. 예. 그리고 전일 일본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예. 현재는 0.25%까지 기준금리를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금리 차를 줄여야 엔 약세를 갖다가 제어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러면 일본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는 거는 예. 사실상 엔저의 종말 아니냐. 그러니까 엔저의 레벨이 어디까지인지 그 정의가 되게 많이 필요한데요. 엔화가 예를 들어서 달러당 엔화가 뭐 140엔 위가 엔저다라고 하면은 그 밑으로 뚫고 내려오려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다만 요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급격한 엔저, 극단적인 엔저에서 벗어나려는 시그널은 강하게 준 것 같다. 요 정도 표현으로는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엔화 이미 많이 사둔 분들은 좀 웃음꽃이 피었다 그러고. 아, 네네. 예. 근데 이제 엔화를 언제부터 사셨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예, 시점. 예, 그렇죠. 예. 이제 일본이 이제 결국에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가 있을 때부터 엔화를 사려고 했었는데 22년 말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엔화를 사들이는 붐들이 좀 예. 있었던 것 같아요. 엔화 예금 같은 게 많이 늘어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엔화 환율이 100엔에 한 970원, 80원 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85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게 한 910원, 20원 그러니까요.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면 980원에 이제 매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이 조금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조언 드릴 게 뭐냐면 예. 어떤 뉴스 하나만을 보면서 이 외환 쪽으로 이렇게 베팅을 하시는 거는요. 개인들이 베팅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플레이가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들은 게 환율은 귀신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 마켓을 보면 볼수록 예. 그 말에 공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무언가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에 베팅하시는 것들보다는 환율이 주는 효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집중하시는 게 장기간을 보고 해야 된다. 아, 그렇죠. 하시더라도요. 예. 이게 엔화가 예를 들어서 절상 기조로 전환된다고 하면 예. 한 국가의 통화가 변하는 거는 항공모함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작은 배로 움직이는 건 확확 돌잖아요.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국가 통화의 펀더멘탈을 보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천천히 움직이게 마련인데 단기적인 시각을 보면서 접근하는 거는 좀 예. 위험하다. 이렇게 조언해드리겠습니다. 뉴스 보면서 샀다 팔았다 막 이러시는 네네. 그러지 마시라는 네네, 전문가의 그렇습니다. 조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WM 본부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찜통더위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열대야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11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열대야가 열흘 이상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기록 경신 가능성까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위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어젯밤에도 무척 덥던데요. 서울이 지금 열흘 넘게 열대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밤사이 서울의 최저 기온이 27.3도로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높은 습도의 체감온도는 29.5도로 초열대야에 버금가는 밤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지난달 21일부터 벌써 11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대 열대야 연속 일수를 보면 2018년이 26일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뒤로 1994년 24일이 2위, 2016년 21일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중기예보에서 다음 주 일요일까지 10일 동안 서울의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 걸로 전망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올해 서울 열대야 연속일수도 다음 주말 이후 21일로 늘어나면서 역대 순위 안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평균 상대 습도와 최저기온이 2018년과 평년 수준을 모두 웃돌고 있는 데다 지난달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도 8.21로 같은 기간 대비 평년보다 5.5일, 2018년보다 1.3일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올여름 습도 높은 더위가 이어지면서 초반부터 열대야 기세가 강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열대야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뭐 장마 끝나니까 폭염이 찾아왔는데 폭염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갔죠? 네, 현재 서해 5도와 울릉도, 독도, 제주 산간 3곳을 제외한 전국 180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저녁부터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폭염 위기경보는 위험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발령되는데요. 심각 단계는 전국 40%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사흘 이상 이어질 걸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연일 이어지는 찜통더위에 어제 기준으로 온열 질환자는 추정 사망자 5명을 포함해 1,1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 강원도 삼척 교동이 37도, 경주는 36.1도까지 오른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더 오를 걸로 보이는 만큼 노약자는 낮 동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에서는 온열질환 예방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집안은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시민들, 밤에 한강에 몰리고 있습니다. 열대야를 피하기 위한 시민들의 표정,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리에서 뿜어져 나온 시원한 물줄기가 한강으로 떨어집니다. 형형색색 조명이 밤을 밝히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와 흥을 더합니다. 시원한 분수쇼를 함께 본 연인은 찜통더위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분수 봤을 때 너무 이쁘고 또 더 시원한 느낌도 들었고 또 이제 옆에 여자친구도 같이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분수 주변에 모인 시민들은 휴대전화나 카메라로 형형색색의 물줄기를 담아내느라 바쁩니다. 7월부터 8월까지 가장 더운 시기, 이곳 반포대교에서는 매일 밤 9시 50분까지 시원한 무지갯빛 분수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공터에서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최고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먹는 간식입니다. 네, 한강 보면서 같이 맥주도 마시고 과자도 먹을 수 있고 같이 이야기할 시간도 너무 많아가지고 더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늦은 밤이지만 하천변 산책로에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지나갑니다. 땀을 흘리며 달리고 자전거를 타며 강바람을 맞고 느긋하게 산책하는 시민들까지 무더운 밤을 보내는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한낮에 너무 더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밤에 이렇게 좀 선선하게 이렇게 하천 근처로 이렇게 강아지랑 이렇게 산책 나오면은 좀 기분도 많이 좋아지고 바람도 선선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연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지만 무더운 밤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 표정에는 여유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한 날 저녁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만찬 회동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회동 자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까지 4명이 함께했으며 정점식 정책위의장 거취 문제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한동훈 지도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공개적으로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거취를 명확히 표명하진 않았습니다. 정 의장의 거취를 두고 계파 간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아침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점식 정책위 의장, 밤중에 고민을 했냐는 기자들 질문에 고민할 게 있느냐고 답했는데요. 사실상 사퇴 뜻이 없다는 걸 애둘러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발언 순서가 오자 오늘은 발언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에 마이크를 껐습니다. 오늘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정 의장과 함께 일괄 사퇴 요구를 받은 홍영림 여의도 연구원장과 서지향 전략기획부총장, 김종혁 조직부총장,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아침 출근길에서 교체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서도 변화와 민심을 강조했는데요. 변화와 민심을 바꾸어서 제가 차분히 잘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인선이 언제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미안합니다. 박정화 당대표 비서실장도 어제 서범수 사무총장이 일괄 사퇴를 요구한 건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이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아직 임기가 약 10개월 남은 정 의장이 끝내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의원총회에서 의장 교체를 표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전당대회 이후 수면 아래 있던 계파 갈등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취임 첫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며 오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사 선임 심의 의결을 하려면 기본적인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까지 면밀히 해야 하는데 수많은 후보의 결격 사유 확인을 하루 만에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이 기본적인 절차도 뛰어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수기로 투입돼 속전속결로 방송 장악에 나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 국정테러이자 무고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유와 상관없이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년 한국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 가운데 중국인들은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쇼핑보다는 색다른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국의 Z세대를 공략하면서 서울의 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베이징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중국 젊은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을 테스트하며 K-뷰티 메이크업을 체험합니다. 떡볶이와 어묵 등 분식을 맛보며 서울의 맛도 즐겨봅니다. 베이징의 명동으로 불리는 우커송의 대형 쇼핑몰에서 서울의 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非常的满意，就是这位欧尼她这位姐姐把我画的就是我非常的完美，非常的满意。这韩国泡菜是每顿必须有的，汤饭我都很吃，炸鸡还有年糕很喜欢。 특히 이번 행사는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스크린에 구현된 화면을 통해 한강공원의 여유로움을 알리고 사이클 체험 공간을 마련하며 한강과 함께 건강을 챙기는 서울 시민의 일상을 소개했습니다.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은 사실은 이제 전 세계인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서울의 공기를 마시고 서울 사람들과 똑같은 체험을 하면서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싶다. 이런 욕구가 서울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6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 관광객은 39만여 명.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91%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큰손 단체 관광객인 유커보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개별 여행객의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들은 한강에서 치킨을 먹거나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등 색다른 경험을 하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4배 더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물가 시대, 쇼핑보다는 경험을 중요시하는 글로벌 Z세대의 여행 트렌드에 맞춰 홍보 방향도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전 세계에 스며들게 한다는 전략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네, 불길이 무섭게 번지고 있죠. 뜨겁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미 서부 내륙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비상입니다. 미 전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산불은 모두 90여 건에 달하고요. 서울 면적의 약 15배 크기인 8,800여 제곱킬로미터를 태웠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미 서북부 오리건주가 35건으로 가장 많고 캘리포니아가 12건, 아이다호가 10건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주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이 있는 덴버 인근에서도 3곳에서 산불이 발생했고요. 집에 있던 주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또 어디서 불이 난 걸까요? 소방헬기가 연신 물을 뿜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길도 거세 보이죠.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의 로마 분사 근처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생방송이 결방됐습니다. 불이 나자 라이 방송국과 천문대, 주택에 있던 사람들이 긴급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방송국 직원들도 대피하며 오후 생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찌그러졌는데 안에 보면 불도 나고 있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 기자 2명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숨졌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취재기자 이스마일 알굴과 촬영기자 라미 알리피가 가자 서쪽 아이디아 지역 인근에서 이스라엘 공격을 받아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숨진 기자들의 동료는 알굴과 알리피가 이란에서 암살된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의 집 근처에서 촬영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시민 2천여 명이 철거 위기에 놓인 평화의 소녀상을 존치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제독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는 현지 시간 31일
소녀상이 있는 베를린 위테구 주민 2,216명의 청원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소녀상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살아있는 기억과 배움의 장소라며 학생과 연구자, 예술가들이 성폭력과 식민주의, 기억 문화를 놓고 토론하는 의미를 존중해서 소녀상을 영구 존치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네, 밤낮이 없는 찜통 더위 속에 오늘 서울 체감온도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미 서울에 11일째 열대야가 기록되고 있는데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걸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찜통 더위가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는 요즘인데 서울은 열대야가 11일째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열대야 일수가 11을 넘긴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은 11일째, 제주도는 17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고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영동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강릉에는 최저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네, 참 밤잠 이루기도 쉽지 않은 요즘인데 그럼 이런 폭염과 열대야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네, 당분간 이미 이제 폭염과 열대야가 예년 수준을 넘어섰는데요. 당분간 이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말까지 열흘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여름철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온열 질환자 수는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야외에서 오래 활동하실 때는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를 꼭 잘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크게 오른 곳은 강원도 삼척 교동으로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를 기록했고요. 경주는 35.8도, 동해 35.6도, 대구는 34.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은 더 오를 텐데요. 한낮에 서울 33도, 광주 34도, 강릉과 대구는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남부와 제주도는 구름만 많겠고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북동부와 영서 북부에, 내일 오후까지는 중서부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남부 내륙엔 소나기 형태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불쾌지수도 높겠습니다. 다음 주말까지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영동과 충남 서해안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시설물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반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